네, 이번 주 국회에서는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었죠.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진영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에는 가장 핫한 정치권 이슈는 아무래도 5명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진행됐던 것, 그리고 어제, 그제 이렇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됐던 것입니다. 오늘 자세히 이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하이라이트 영상, 먼저 김부겸 총리 후보자 영상부터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거듭 피해자한테 사과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특히 성인지 감수성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제가 지금 비웃음 받으려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질문이 우습다니요? 동료 질문이 우습다니요? 바로 그 특혜하고 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말씀 안 하시고 계속 네 사위니까 특혜를 받았으니까 뭐가 네가 책임을 져라. 현재로서는 이제 같은 나임 펀드 가입자들하고 똑같은 피해자죠. 지금 이것도 보십시오. 조국 펀드도 이 구조예요. 맞죠?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펀드의 구성 그리고 뭐 환매 수수료, 판매 보수, 성과 보수, 뭐 환매 가능일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이것이 이제 뭐 특혜적으로 구성되어졌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활동의 주체가 제 사위인 셈인데 김부겸 후보자 딸 가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저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보는 거죠. 도저히 제가 무슨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이런데도 아니냐고 하시면 참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자, 주목을 받는 청문회 치고 청문회장에서 고성이 오가지 않는 청문회는 참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두 분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두 분이 청문위원으로 저 자리에 계셨다면 김부겸 총리 후보자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어요? 먼저 이종훈 평론가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글쎄요, 저는 OX보다는 세모 정도입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확실하게 그 김부겸 후보자가 이 라임과 관련돼서 딸의 라임 펀드 가입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그런 그 관련이 있다라는 증거는 아직 없어요. 아까 예. 김부겸 그 후보자 말씀처럼. 그래서 확실하게 이것이 X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위험성 있는 게 아까 후보자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확실하게 지금 그 뭐 수혜를 본 것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와 똑같다라고 표현했는데 예. 저는 그 부분은 문제 여지가 있어요. 다른 피해자가 똑같지 않거든요. 왜 똑같지 않냐면 다른 피해자들이 가입한 펀드랑은 확실하게 달라요. 어떤 게 달랐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수수료가 없어요. 수수료가 네. 없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환매를 하는데 보통은 3개월, 1개월 후에 환매, 내 돈을 집어넣는데 내가 그걸 빼는 것이 예. 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건 4일 후에 무조건 뺄 수가 있어요. 이런 특혜를 갖는 펀드가 거의 없어요. 저게 청문회장에서 계속 나왔던 그 테티스 11호라고 하는 그 펀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그렇다면 공개 모집을 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펀드도 아니에요. 딱 이 가족이에요. 가족 2명, 그러니까 딸과 사위. 그다음에 미성년. 제가 보기엔 한 8살, 뭐 네. 3살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되는데 그 미성년까지 각각 3억씩 해서 12억이 들어가 있는 다른 사람 없어요. 이종필이라는 부사장과 이종필 부사장이 관련이 있는 회사. 네.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그런 이 특정 펀드에 가입됐고 결정적으로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조사를 해봐야 될 게 나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는데 이 펀드에 들어가 있는 회사가 이 정부에서 14억 원을 보조를 해요. 예. 그럼 정부 보조를 받는 당시에 물론 장관이었어요. 이 지금 김부겸 후보자가.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혜가 있기 때문에 딸이 가입돼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거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심스러운 부분은 상당히 많다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박신영 대변인님은 적격, 부적격 어떤 판단이십니까? 무조건 적격이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면은 야당에서도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저는 뭐 적격 줄 거라 이렇게 동의할 것이다. 야당에서도 절반 이상이. 예. 하태경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라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악의적인 프레임입니다. 악의적인 프레임이고
아마 야당 의원들도 동료 의원들은 이 상황을 알 겁니다. 알면서 저는 이 프레임을 엮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악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요. 이 둘째 딸이 누군지 우리 시청자들도 아실 거예요. 그 연예인 했던 그 따님이잖아요. 그 네. 따님이고. 선거 때 화제도 많이 됐었죠. 예, 그리고 방송도 많이 하고, 네. 부군도 이제 신랑이죠. 신랑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경제인입니다. 예. 우리가 이름 들면 알만한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인과 전혀 관계없이 훨씬 더 여유 있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부예요. 그런 부부고 그런 기업이라든가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펀드에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김부겸 전 의원과는 뭐 전혀 관련이 없을 겁니다. 관련해야 될 이유가 없는 부부예요. 그 두 부부가. 네. 뭐 보고서가 이제 오늘 한 10일 정도 채택 여부가 이제 가려질 텐데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지금 상황으로서는 여당이 좀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강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임명에 대해서? 저는 아마도 부적격적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여요. 네. 그냥 다른 펀드가 아니라 라임이기 때문이죠. 자, 라임 펀드가 1조 6천억 원. 우리가 이 헌정사상 가장 최악의 지금 사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라인과 관련해서 해당 당사자들 빼놓고 지금 징역형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청와대 행정관이에요. 청와대 행정관이 김봉현이라는 지금 이 사건, 라임 사건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해 있는 사람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지금 형을 살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이상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별칭이 미키루크라는 사람인데 부산 사흘 당협위원장이에요, 민주당. 자, 이 두 사람은 직접적으로 사실은 이 라임 사태와 관련돼서 민주당 쪽 계열 사람들이죠. 또는 청와대 행정관이죠. 그리고 물론 더 밝혀져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치인들이 연관돼 있다는데 또 한 가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것을 수사하는 지금 서울 남부지법에 합동수사단을 해체해버렸어요. 그 이후에 사실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지 않느냐. 라임은 정말 또 다른 어떤 나중에 굉장히 큰 어떤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지금 폭발력 있는 그런 지금 이슈인데 거기에 하필이면 이 자기 관리를 잘 하시던 김부겸 후보자가 이렇게 연루가 됐다. 네. 상당히 지금 물론 의혹이지만 네. 야당 내에서도 국민의힘 내에서도 하필이면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평론가님께서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부적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많고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게 투표거든요. 재적은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이에요. 그러면 지금 180대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적격이라고 해서 어쨌든 이것을 끝까지 뭐 한다기보다는 본회의 투표까지는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네. 또 눈에 띄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일단 이번 총리직이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의 발언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그동안 저희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어질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자리가 임명직 마지막 공직이 아닐까요? 임명직으로 예, 선출직으로는 또 다를 수 현실적으로 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번 대선에 출마한다는 건 저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총리를 무사히 잘 마치시면은 뭐 다음 정부에서도 또 어떤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코로나라든가 이 부동산 위기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제 전임 총리가 중간에 나가신 거잖아요. 본인이 네. 대선 출마하겠다고 네. 중간에 나가신 상황에서 정세균 전 총리가. 이 총리가 네. 되신 분이 나는 계속 정치할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 할 수 없잖아요. 네.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그 시점에서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길이 확 더 크게 열릴 수도 있는 거고 네. 바로 또 쪼그라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해서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뭐 이 정도 발언을 하셨다가 나중에 뭐 다시 뭐 차차기 대권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뭐 왜 안 한다고 했다가 하느냐 뭐 이 정도의 지적은 사실 나오지 않을 상황이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역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아직도 이 문제 없다고 봅니까?
사려 깊지 못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만 잊지 못했습니까? 검증보도 댓글에는 보면 말이죠. 여자 조국이냐 그래요. 비싼 부분들도 있지만요. 가시면은 50기가 50센트나 1파운드, 2파운드, 3파운드에 대부분 살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게 벼룩시장에서 내가 1,500원에서 3만 원 정도 주고 산 물건이다. 밀반입하신 거예요. 정확한 수량을 국민들 앞에 설명드리고 그 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 등과 관련하여 질책해 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회 넘어온 분들을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운 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자, 이 세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뭐 짧게 하나씩만 짚자면 이매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가족을 동반해서 해외 출장 갔다는 거, 또 박준영 후보자는 도자기 밀수 의혹 쟁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노영 후보자는 관사 재테크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역시 두 분께 여쭤볼게요. 야당에서는 3명 모두 부적격 안 된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두 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먼저 평론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사실 지금 29번에 지금 부적격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강행한 장관들을 보면 이분들이 더 뭐 심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당연히 그냥 강행하겠구나라는 생각인데 이번에 왜 다르냐면 선거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지금 이게 또다시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 이러면 어떨까라는 지금 주춤거림이 지금 이 정부에서 보인다라는 느낌이고요. 가장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자 조국이다라는 이매숙 후보 왜 여자 조국이냐라고 제가 해석을 하면 혹시나 또 무슨 마음의 빛이라도 갖고 계신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드러난 것 그 직전에 사실 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으로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예 공모를 하는데 응모 자격이 있어요. 절대 당적을 가진 사람은 안 된다. 근데 이분은 민주당원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시키니까 어떻게 해명을 하냐면 임명되기 전까지는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또 바꾸거든요. 그때도 노조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많았는데도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또 이분을 지금 장관 후보까지 또 끌어들인 거예요. 이 아주 문제가 많은 어떤 그런 사람을 간신히 거기다 앉혀놓고 또다시 그 사람을 장관으로 또 승진한다. 한 달 반 만에. 이런 어떤 무리수를 왜 두느냐.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아끼면 이럴까. 이런 식의 어떤 비판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되는 어떤 무리수들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정권 말기에는 좀 연착륙을 해야 되니까 통합의 정치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세 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박진영 대변인. 저는 이제 김부겸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임명 동의안이니까 국회에서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우리 평론가님한테 야당표가 제가 얼마나 나오는지 가지고 제가 내기해도 될 정도로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다 이런 표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세 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적격 의견을 포함해서라도 청문 보고서가 좀 채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국 상황이 변화한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도 인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또 다른 결정도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또 여야가 좀 진보한 정치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좀 평을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매수 후보자와 박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태도 문제도 저도 뭐 또 지적하고 싶어요. 특히 이제 김부겸 총리 후보자나 노영 장관하고 후보자하고 비교했을 때 태도 문제도 굉장히 저는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 어떤 태도가 특히 좀 눈에 거슬리는. 뭐 사과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일일이 막 같이 따지고 들은 그렇게 보였거든요. 일단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은 공직자 후보들은 사과부터 합니다. 사과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목조목 자기의 의견을 내는데 이분들은 좀 그런 멘트도 좀 제가 부족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이매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평론가님하고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제 당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관장을 못하게 했다는 규정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정 자체가 문제였다. 규정 자체가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으로 흔히 하는 정책 전문가나 이라면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분이 장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정책 전문가가
이 장관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장관은 제너럴하게 조직 전반을 운영하고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분이 하는 자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노영욱 후보자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좀 아는 부분이 있어서 이 개인을 아는 게 아니고 변명을 좀 드리자면 그 당시에 이제 세종시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 분양이 됐을 때 공무원들 가기 싫은 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집을 장만하고 이런 경향들이 좀 많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제가 좀 변명을 좀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 느낌으로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야당의 지지까지 받아서 통과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 장관 후보자들 중에는 한두 분 정도 낙마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여권 내부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뭐 이제 말씀 일부 주시는 의원들이 거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좀 부적절한 부분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임명이 강행이 될지 아니면 누군가는 낙마를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청문회 전국 속에서 또 조국 사태가 소환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기대 수준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에 기대에 못 미쳤고 그래서 국민들하고 특히 젊은 층들한테 여러 가지 상처를 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도대체 검찰이 하는 행위는 그럼 그건 누가 지적을 하겠습니까? 검찰이 한 사람을 손보듯이 탈탈탈 터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수시로 거의 생중계를 하듯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그래서 낙인을 찍고 하는 이런 또 관행도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당시에 아마 연두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마음의 빚을 졌다라고 그 표현하신 부분이 그게 이제 적절치 못했다라는 거고요.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형세에 맞지 않고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적법이고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비하면 저나 저희 아이가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누릴 기회가 그 흑수저 청년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저와 제 가족이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차례 사과를 했던 조국 전 장관이 이번에 청문회 전국 속에 본인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해야 한다. 좀 뜬금없다. 여러 좀 반응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조국 전 장관이 굉장히 친환경적인 사과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뜻이죠? 네, 무슨 뜻이냐면 리사이클링이요. 사과 옛날에 했던 거를 다시 이제 찾아내서 또 다시 사과를 한 거, 재활용했다. 제가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사과란 말이죠. 왜 하죠? 더 이상 논란을 끝내고 거기서 끝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했던 사과를 또 끄집어내서 그것을 옛날에도 했지만,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합법적이지만, 정당하지만, 이라고 계속 사실은 자기를 해명을 해요. 자기는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도 유감이다라는 거 빼놓고 그 직전까지 계속 강조를 합니다. 합법적이다. 정당하다. 이런 걸 계속 강조를 해요. 이건 사과가 아니죠. 사과란 건 뭐냐면 뭘 듣고 싶냐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라는 걸 듣고 싶은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겠다 또는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다 또는 뭐 이런 것들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옛날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합법적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기분이 나쁘시다면 그건 제가 유감입니다. 이것이 사과로 들릴까요? 그러니까 안 끝나고 계속 여러 차례 이렇게 사과를 되풀이되는데 이분께서는 좀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사과하는 법. 사과를 어떻게 하고 언제 하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과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제발 좀 SNS 활동을 그만하셔라. 정부 비판하는 목소리를 계속 또 아직도 SNS를 하시는데 그게 사과를 어떻게 해도 사실은 진정성이 없게 보이는 요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니 뭐 저기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하는데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내용이 뭐 달라진 예. 게 없다, 진정성이 없다 이런 지적을 아니 해주셨는데. 근데 저렇게 사과할 수밖에 없죠. 합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온 가족이 지금 그 법적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예. 아시겠지만 SNS에서 글 올리는 것조차도 이것을 심경의 상태로 해서 해석하는 게 법정에서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네. 할 수밖에 없다. 저는 합법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청문회에서 조국 장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질문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20대 청년들의 사회적 소외감이 문제가 많은데 네. 또는 뭐 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 이슈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총리한테라든가 질문을 해야 돼. 바로 대놓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뭡니까 진짜. 저는 참 김부겸 장관이 참 찰떡같이 그래도 잘 알아듣고 20대 문제라든가 검찰개혁 문제를 잘 이야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어디 다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국민의힘의 탄핵의 강을 건넜습니까? 모든 그 지금 국민의힘 내에 흔히 하는 말로 탄핵이 아직도 그 정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저 단체로 다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계속 뺑뺑이 돌면 이게 정쟁의 연속일 뿐이에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 보면은 개인적으로 조국 장관이 늘 모든 사회적 현상에 소환되어 나와가지고 되씹히는 과정도 개인적으로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이거 정쟁으로서 이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전 생각도 장관이 듭니다. SNS를 좀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이종훈 평론가님께서. 아니 뭐 말씀하신. 그거는 이제 개인의 문제인데 그걸 뭐 뭐라고 하겠습니까? 논란이 좀 계속 본인이 생길 또 수 방언 있습니다. 올리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에 있었던 여러 개의 청문회 모두 다 종합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주제로 또 대담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